우머스 플레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작가님, 역시 김용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뭐 지나다니다 보면 개혁 콘서트 예전에 잘 봤어요. 뭐 이런 걸 거의 뭐 많이 아는데 요즘에 지나다닐 때 한 뭐 1000명 만나면 한 명 정도가 우머스 플레인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1000명에 한 명? 예. 저는 뭐 네, 아주 강의나 뿌듯합니다. 뭐 토론 이런 걸로 가끔 가면 그 방송 보고 있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선물도 주시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뭐 어떤 분 지난번에 손난로도 주셨고 아.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인형 장식품 같은 거 주시더라고요.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그러시군요. 네. 이성옥 작가님 이제 팬덤이 생기는 거. 그렇습니다. 김용민 씨는 어떻게 좀 알아봐요? 그거 아니에요? SBS 잘 보고 있습니다. 뭐.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열받게. 예. 열받게. 예. 정치쇼인가요? 예. 아, 그렇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12만 넘었잖아요. 우리 구독자. 예? 김용민 그렇죠, TV. 12만 넘었죠. 넘었잖아요. 예. 속도가 그러니까 처음 굉장히 할 때만 빠르죠. 해도 7만인가 하여튼 7만 아니에요. 그건 2만, 3만 그때 처음 할 때. 맞아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할 예. 때. 예, 예, 예. 엄청 빨리 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속도면은 뭐 진짜 거의 뭐 20만 30만 달성하는 건 뭐 거의 뭐 홍카콜라는 이겨야죠. 그렇죠. 용카콜라로. 용카콜라. 네. 용사이다 어때요? 용사이다. 용사이다. 아, 좋네. 자, 오늘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난리가 핫한, 났어요. 네, 핫한 이슈가 네. 있었죠. 예. 예. 오늘 인터넷 우리 사용하는 분들 모두 근조기를 달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근조기까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오늘 방송통신에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을 지금 차단하는 아니, 조치를 예, 웹하드에서 무슨 네. 저기 성인 영화 다운도 못 예, 봤습니까? 웹하드에서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웹하드 그 업체 수사하고 했듯이 거기에 올라온 콘텐츠를 예. 업로더까지도 처벌하겠다 해서 올라온 컨텐츠를 어쨌든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네. 그리고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지금 찾는 식으로 수사와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조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이트 자체에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 그래서 개인들의 이제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고 더 문제는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그 개인이 인터넷 접속한 이력 자체를 암호화된 것을 깨서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네. 해서 개인의 정보, 사생활이 국가가 아. 관리하고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니, 이건 좀 그런 다른 면에서 문제네요. 개인이 무슨 야동을 다운받았는지를 네. 국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네. 이제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규제 정책을 폈었는데 그때는 이제 HTTPS라고 해서 개인의 정보 이력은 보호되는 상태에서 우회로를 뭐 찾을 수 있었다면 네네네. 이번에 시행한 방식은 제가 그 전문 용어고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개인이 접속한 이력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지금 규제를 오늘 시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네. 헤비 업로더들,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걸 소비하는, 다운받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분들이 뭘 다운받았는지까지 다 알아버린다? 소비와 다운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인의 지금 정보 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매우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중국처럼 인터넷을 그냥 국가가 툭하면 아주 손쉬운 방식으로 차단하고 뭐 중국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검열하고, 이런 거 예, 막아놓듯이. 중국은 지금 막혀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거죠. 불법적인 뭐 아동 뭐 포르노물이라든지 그런 건 그다음에 뭐 단속해야죠. 몰카 예. 범죄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단속하겠다는 건데 그럼 단속해야죠. 근데 성인물과 범죄물은 달라요. 그럼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 삼아야 될 것은 다운을 해서 본 사람 처벌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국가가 내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는 지켜보고 겁니다.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 들여다보면서 사찰을 하고 그걸 있다. 다 사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렇게 방식을 해석하는군요. 예. 아주 손쉽게 시행하는 거죠. 국가가 가진 막강한 힘으로. 네네. 그래서 정보인권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대에 이거는 우리가 개인들이 오프해서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이런 차원과 똑같은 일을 온라인에서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없이 범죄물을 잡는다. 당연히 잡아야죠. 네, 근데 그렇죠. 범죄물과 성인물을 구분하지 않고 아예 사이트 자체를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인데 그걸 시행까지 하고 있다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은 게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식의 규제를 요구합니다. 불법 사이트 뭐 소라넷을 폐지해라라든지 저는 소라넷을 폐지해야죠. 소라넷에서 저는 폐지에 찬성하지 그런데는. 않았어요. 아, 지금 폐지했지만 소라넷에서 거기는 유통되는 불법적으로. 불법물을 네. 차단하는 것과 소라넷 자체를 폐쇄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 제가 폐쇄에 찬성하지 않듯이 저는
불법적인 콘텐츠를 오르는 걸 방지하고 유통을 방지하고 옳은 것을 사후 처벌하고 하는 방식을 국가가 계속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원천적으로 무언가를 차단하고 금지하고 검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것과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인 약간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포르노에 반대합니다. 일단 그래서 포르노라는 것이 강간문화 확산의 주범이고 그것이 강간으로 이어지고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불법물과 성인물을 구분하지 않고 그 경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인물 혹은 음란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표현물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합니다. 네. 몇 초 일부에서도 이거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같은 데서도 운동할 때 그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과 리버럴 페미니스트들과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이슈에서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인물이나 포르노를 규제하겠다고 하면 레디컬들은 규제하라고 하고 리버럴들은 안 된다. 그것은 여성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 오히려 우리가 국가가 이런 성인물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대립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저는 그런 대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성인들이 성인물을 즐기는 것, 이런 문화 자체를 국가가 어떠한 특수하고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네.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그걸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페미니스트들이 같이 이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행사를 예. 했다라고 저희가 저는 알아야 영향력을 될까요? 행사했다고 봐요. 영향력을 왜냐하면 행사했다? 이 예. 방통이나 이런 데서 다 주장하는 게 여가부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이게 여성 대상의 성범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성이나 그리고 중요하게는 아동도 성인물 있고. 전체가 다 여성 대상의 성범죄를 유발한다라고 아니죠. 범죄라는 보는 건 규정이 명확한데 네. 그거를 규제하는 방식, 규제하는 처벌하는 방식. 방식에서 네. 이렇게 손쉬운 걸 찾는다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없으면 계속 이런 걸 시행한다는 겁니다. 네네. 어떤 목소리에 묻히냐면 여성 성범죄를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보호해야 된다. 네네. 당연히 해야죠. 네. 누가 거기에 반대합니까? 당연하죠. 이런 걸 추구할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지금 막 방통위 같은 그 국가기관들이 막 시행하니까 우려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은 좀 참담해요. 중국이 국가주의를 자본주의 하려고 국가주의를 한다 이런 말들 하는데 진짜 한국이 여성주의 하려고 국가주의 하려는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참 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보수 개신교하고 뭐가 달라요? 개인의 영역에서 본인들이 뭐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동성애를 하든 뭐 하든 예.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예. 통제하겠다 간섭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게 극우 개신교들의 근데 논리하고 뭐가 달라? 기본적인 문제는 사적인 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거는 해서 안 되는 일이죠. 네네네. 이 방식을 쓰시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가 들여본다고 네. 해서 이거를 보다가 다 오픈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더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우리가 것이다라고 오프라인의 사찰을 봐야 생각해 되나요? 보세요. 예. 국가가 이 사찰하는 거를 사찰해서 이 사람을 어디에 끌고 가서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을 그렇죠. 사찰하고 있다는 그 행위 예, 예.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하면 안 되죠. 네. 지난번에도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나? 그 한번 방통위 문제가 됐었던 게 100만 원 이상 뭐 후원금을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후원금을 못 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목적은 뭐 청소년들이 그런 방송물을 보다가 막 이제 부모 몰래 막 돈을 고액의 돈을 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개별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써야지. 그런다고 해서 개인이 내가 어떤 것에 후원하고 싶어서 200만 원도 줄 수 있고 300만 원 줄 수 있는 건데 아주 사소한 규제들을 계속 하나하나 더 생겨나고 만든다는 있다.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규제주의 정말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 사생활, 기본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네. 좀 오늘 이 사건이 터지면서 네. 좀 어떻게들 이 사건을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네. 그 얘기를 먼저 좀 지금 나눠봤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를 많이 지지하는 사이트들에서도 지금 난리예요. 뭐 이 정부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 정부는 뭐 설마 이거 갖고 뭐 저기 뭐 악의적으로 오남용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통령 시대에 들어섰어요. 우리 황현희 씨의 야동 다운받은 리스트가 오늘 정부가 왜? 발표하진 않겠지. 왜 저건가요? 음모만 경로를 통해서 황현희가 본 성인 영화 해가지고 쫙
그 제목부터 얼마나 야시럽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들이 접속한 돌아봐. 기록이 나온다면 야, 어디 사람 한 명 접속한지를 진짜 알 수 하고 있으니까. 죽이는 건 그 일도 아니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라든가 아동에 관련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 그런 영상들은 거는 정말 이거는 단죄해야 되고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성인물 네.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오남용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네. 어떤 정권이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거 조치를 했다면 저희는 정말 반대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목소리 높여서. 아니 그 필리버스터가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예, 다 들여다보는 비슷합니다. 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인데. 네. 아니 그걸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합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네. 아니 뭐 저기 그런 음란한 영화 안 보게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디에 뭘 어떻게 로그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렇죠. 뭐 범죄 수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는 그야말로 그렇죠. 파놉티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감시 감시 사회죠. 시대예요. 이미 네. 이게 감시 사회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일을 왜 하필이면 이 정부에서 그런 오명을 쓰냐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네. 저희 이슈와 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조치에 같이 항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이 있다 해도 그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개별 국민들의 권리나 우리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훼손하면서 달성해야 될 목적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죠. 이런 거는 같이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네. 또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아 이건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덴마크에서 온 진짜 유기농 핸드크림. 네. 네. 핸드크림. 아, 예쁘다. 우테그람 핸드크림이 김용민닷컴에 압도적 이건 뭐야? 최저가로 입점했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유기농 인증 기관 중에 하나인 프랑스 에코서트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어이, 좋은데요? 유기농이 뭘로 그 농사를 짓습니까? 오르가닉 뭐 안 뿌리는 거죠? 그 나쁜 거를. 아, 그렇죠. 불러도 이제 되는구나. 쌀농사 지을 때. 그렇죠. 불러봐도 돼? 네, 그렇죠. 저 발라보고 있어. 향이 너무 좋은데? 농약 안 뿌리고 똥 네.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똥으로 예. 만든 겁니다. 거기도 김도 아니요. 농담입니다. 예, 예. 예. 에코서트는 거름. 원료의 재배 과정부터 제조의 전 과정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를 통해서 매년 1회 이상의 실사를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양과 보습은 기본이고요. 향기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코코넛, 향이 다르구나. 라벤더, 알로에, 장미 핸드크림 등 총 4종류가 있는데 에코서트 오가닉, 비건. 비건. 이번에 저 대북 특별대사 이름하고 같죠. 네. 근데 채식주의자 할 때도 채식주의자. 비건. 예. 예. 자, 에코서트 오가닉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식물에서 비롯된 원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동물 실험하지 않아요. 예. 착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테그람 핸드크림 정가 12,500원, 인터넷 최저가 8,750원이지만 싸네요. 김용민닷컴 얼마입니까? 입점가는 7,700원입니다. 하나에? 하나에. 네 개 다? 이게 그 예. 정가가 하나에? 12,500원인데 하나에. 김용민닷컴에서는 7,700원에 팔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네. 굉장히 좀 향이 진짜 강하지 않네요. 이게 비싼 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핸드크림도. 이종작가님 핸드크림 저는 여성분들은 많이 없어요. 쓰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저도 손이 터서 수시로 써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많이 쓰시죠. 아유, 많이 써야 돼요. 야, 면적이 좀 크니까. 써봤네. 손등에다 뿌리는 거 보니까. 예. 예. 어이구 세상에. 형님 손등 비비는데 무슨 삭삭 소리가 나. 사프 소리. 비비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떴어요, 손이? 손이 많이 텄어. 좀 많이 받으세요, 많이. 예, 그래. 아, 예. 깜짝 저기 이제 놀랐네. 방송 준비 때문에. 촉촉하게 들어가네요. 아, 그래요. 이거 몇 번 문지르니까 다 이게 녹습니다, 이 안에. 야, 이 형, 예. 돼지 껍데기가 비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졌어요. 아, 윤기가 있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야. 예. 아이고. 여기 직접 또 이런 거 보여주시고자. 예. 짠. 예. 아이고. 그동안 세상에. 건조하게 관리하셨고. 그 냄새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서 온 진짜 유기농 핸드크림 우테그람 핸드크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좀 장미향이라고 해서 굉장히 독할 줄 알았는데 그냥 좋네요. 동물 실험 안 해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주지 않는 핸드크림.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을 주지 않고 행복만 찾아주고 그렇습니다. 예. 착한 핸드크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최저가로도 핸드크림은 가급적 핸드에만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발라봤거든요. 딴 데다 쓰기는 좀 그래? 핸드에 맞다. 핸드에만 딴 데 쓰는 게 약간 뻣뻣해. 예. 왜 웃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박진성 시인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박진성 시인 얘기긴 한데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는지가 네. 중심이죠. 어떤 사례라고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네, 예. 언론 보도가 파괴한 한 개인의 삶 누가 책임지는가?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예. 예.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다 알아봤어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네, 읽어드릴까요? 예, 한번 이거 시처럼 읽겠습니다. 예.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백미증 넣어주세요. 예. 손석희 앵커님께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점점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문물이 난다는데 옛말도 팩트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 언론인이십니다.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 아, 좀 웃기지 않나요? 라면서 시인 박진성님께서 2019년 1월 25일 08시에 직접 올리신 그런 네. 글이죠. 아니 예. 그 손석희 앵커가 박진성 시인 건에 대해서 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연유로 나온 거냐면 네. 그 미투 보도가 한창일 때 최영미 시인이 뉴스룸에 나가서 증언을 했었잖아요. 미투 폭로하고 그 다음 날에 그 탁수정 씨라는 미투 활동가가 출연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탁수정 씨가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여러 문단 안에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고 증언을 수집하고 그랬었죠. 하는데 앞장섰던 네. 미투 활동가로 서로 굉장히 악연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출연해서 여성들이 그런 미투 폭로 후에 폭로한 상대 남성들에게 무고나 명예로 계속 맞고소를 당해서 보복성 고소를 당해서 미투 폭로 자체가 위협받고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한 거죠. 근데 네네. 박진성 씨 입장에서는 그 미투 활동가라고 하는 그 탁수정치 자체가 무고한 타인들을 네네. 성폭행범으로 몰고 그런 활동에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방송에 불러서 그걸 항의하는 뉴스룸에 얘기를 나왔었나 봐요? 예, 예. 뉴스룸에 나왔는데 그거 네네. 항의하는 글을 박진성 씨가 계속 썼고 탁수정 씨 경우에는 그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뉴스룸에 나온 거를 비판했었어요. 저 사람은 미투 운동에서 오히려 해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그렇게 공론화시켜서 실명 지목을 하고 이런 행동으로 사실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아, 처벌을 받았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았고 그래요? 성폭력 그 교육 이수 명령도 받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탁수정 씨가? 예, 오, 그런 이력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네. 오히려 다른 활동가가 출연하는 게 맞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근데 손석희 뉴스룸에서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출연을 시켰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진성 씨가 손석희 앵커가 그 사건이 났을 때 최근에 네네. 주장과 사실은 다르다 손석희 앵커 이런 말 하니까 박진성 씨가 이제 이 시를 쓴 거죠. 아. 미투 폭로할 때는 주장만으로 출연시켜서 그렇게 하더니 왜 당신 사건이 되니까 아, 주장만 당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미투 때는 하냐. 주장 말고 사실 뭐가 있었느냐. 네네네. 그 뉴스룸 나와서 폭로했을 때 그런 거 다 여과 없이 해놓고 자기 사건이 되니까 주장과 사실은 다르다라고 왜 말을 하냐.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군요. 그런 차원의 지금 이게 네. 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저도 사실 그 예. 손석희 앵커 이름이 나와서 사실 네. 좀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네네네. 거였군요. 야, 제가 잘 그런 몰랐어요. 아니 왜 됐습니다. 박진성 씨한테 그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근데 탁수정 씨가 그때 딱 나와서 박진성 씨를 거론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단 내 성폭력 얘기를 하고 미투 운동을 얘기하면서 사실 문단에서도 이렇게 시인들의 경우도 그렇게 성폭행범으로 폭로된 후에 맞고소를 해서 네. 피해자들 이중으로 힘들게 했다. 그런 위협에 늘 자기가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이제 박진성 씨 사례도 다 포함된 거죠. 그분이 네네. 주로 활동했던 게 박진성 씨를 향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그 사람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기 얘기가 포함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시는 네. 그 흔히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하는 미러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손석희 앵커에게 근데 이거는 미러링을 한 건가? 예. 미러링이
이라기보다는 예. 손석희 씨가 시를 쓴 건 아니니까 예. 이제 이거는 정면으로 사실 깐 거죠. 정면으로 깐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왜 당신 경우에는 왜 내가 하면 공론하고 당신이 당할 때는 왜 법치주의로 그러니까 당신 하냐. 당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미투는 법치주의였냐 예. 이런 거죠. 뭐 그런 내용이시군요. 예. 네, 그런 자,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사건의 개요, 네. 박진성 시인이 당한 사건의 개요를 네. 맨 처음부터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2016년에 문단, 미술, 음악, 영화계 등 문화계에서 성폭력 사례를 폭로하는 운동이 벌어졌죠. 뭐 여러분들 이 내용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단도 이 문단 내 성폭력 운동으로 SNS 등을 통해서 일단 확산이 됐고요. 2016년 9월 여성 혐오 문제가 화제가 되면서 박 시인은 자신의 여성 혐오를 돌아보는 글을 실었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들을 치우는 행동이라고 표현했고요. 나의 여성 혐오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그런 칼럼에서 칼럼을 스스로 네. 쓰셨던 분이에요. 시가 좋다고 찾아오는 여성을 만났다며 실제로 눈이 맞아 모텔에 들락거린 적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아니었을까 이런 나 자신을 고발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네. 기사 제목이 도움 주러 온 여성과 잠자리했다. 직접 밝힌 여성 이런 혐오와 자기 갑질. 고백성 글을 썼더니 네, 이제 뭐 기사 이런 거 제목을 썼죠. 이렇게 선정적으로 난 네, 거죠. 기사 제목이 네. 뭐 그게 있었고 자살하겠다고 유인해 성추행 혹은 강제적 성관계를 했다. 그건 기사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그건 나중에. 아, 나중에 이제 뽑은 건가요? 예. 트위터로 2016년에 다수의 여성들이 박진영 시인의 성추행을 고발합니다. 네네네. 성추행과 뭐 강간, 성관계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런 예. 글이 다수가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미성년자의 저는 지난해 저보다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박진성 시 이름은 밝힙니다. 이런 글이 또 이틀 네. 뒤에 올라왔고요. 네. 나는 27세 여름 강간을 당했다. 이름은 박진성이며 지금은 시인입니다. 폭로가 이어지자 박진성 시인이요 10월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저의 부적절한 언행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사과했으나 좀 지나서 11월 9일에 다시 사과문을 올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죄이지 제기된 모든 폭로 내용을 시인한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강제적 성관계 등은 없었다라고 주장 이렇게 했습니다. 훗날에 뭐 재판에서 도의적인 사과로 인정이 됐었다고 인정받았죠. 합니다. 예. 자, 박진성 시인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이때부터 좀 많이 쏟아졌어요. 쏟아져 예.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국일보의 황모 기자는 여성들과 박 시인 모두에게 취재 없이 실명과 시집, 사진을 노출시킨 기사 보도, 이후 사설 등을 포함해서 수차례 보도를 했고요.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문화학과 지성 출판사는 시집 출판을 중단했고요.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책 4권이 출간될 예정이었지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요. 지금까지 출고 정지 상태라고 출고 하고요.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뭐 대충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진실이? 그 이후에 그 여성들이 박진성 씨를 상대로 고소를 고소를 했죠. 했습니다. 예. 근데 모두 다 무혐의 처리를 다 받았고요. 무혐의 처리를 받았군요. 예, 예, 무혐의 예. 처리를 받았고 오히려 상대 여성들이 지금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를 인정받아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진성 이 씨 사건이 경우에는. 그때 예. 이게 좀 시간이 이제 전의 네, 일이잖아요. 거의 2년 정도 시간 동안 이제 법적 공방도 그 폭로한 여성들하고 벌이고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박진성 씨는 무혐의, 여성들은 혐의 인정돼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약하든 자, 강하든. 그렇다면 요즘이라면 네. 또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성폭행을 당했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무고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증거가 둘 사이에 나눈 뭐 대화들, 그다음에 그 여성들 스스로가 내가 사실은 허위 사실로 폭로했다. 그런 자기 자백을 했습니다. 아, 그들끼리 예, 대화에서요. 그래서 박진성 씨한테 사과도 하고. 그 단체로 무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결국은 이 사태로 보면 왜 단체로 무고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 동기가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트위터에 그때 사실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이 여성들은 나중에 유행이었다고요? 네. 이런 게 유행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네. 나도 뭐 비슷한 일을 겪거나 혹은 비슷한 분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한 남자를 나도 완전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 이런 하거나 일들을요? 뭐 어린 분들도 많아요. 이 여성 중에서는 어린 그래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때 내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 막 이렇게 박진성님한테 사과하고. 작가님, 네. 그러면은 네. 이게 무고를 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 심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보상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복수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고라는 거가 뭐 다양한 심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정말로 정신 상태가 취약해서 그런 사리분별을 못하고 뭐 네. 순간 뭐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어떤 뭐 망상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무고죄로 처벌이
있었다면서요? 예, 한 분은 벌금형을 받았고 한 분은 그 사실 인정을 받고 벌금형. 뭐 합의한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몇 가지 경우로 고소치하를 한 경우도 있고 합의도 받고 네. 기소유예, 벌금형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무고죄에 여성들이. 대한 약간 형량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이 무고 형량 자체가 낮다기보다 무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네, 사실 무고 드물죠. 수사까지 가는 경우도 네.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기는 해요. 네네. 그게 무고라는 게 굉장히 입증을 하려면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무고 혐의가 인정된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무고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목을 당하면. 상대방이 네. 그런 무고의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뭐 수사나 조사로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사실 무고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네. 고의성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내가 이거 어떻게 행동은 밝- 그렇게 했지만 고의는 아니었어. 네. 그래서 성범죄에서도 무고를 걸어도 판결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는 박진성 씨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단에서도 어떤 누구도 그런 판결을 받고 그런 여성들이 사과하는 걸 올리고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시인하는 글들이 공개가 되어도 계속 조롱하는 뭐 동료 시인도 저도 몇 명 아는데 동료 그 남성 시인들이 뭐 너 자살식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박진영 씨가 그러니까 쪽팔리지 않냐? 막 이런 글도 쪽팔리지 올렸죠. 않냐 뭐 네. 빨리 죽어라 뭐 언제 자살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못하는 조롱이죠. 조롱을 네. 합니다. 근데 사건 후에 이게 계속 트위터에서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하고요. 지금도 아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이회수 작가가 박진성 씨가 그 블로그에 자기 사건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사연을 소개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시인의 억울한 사연에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달라 하면서 호소하는 일이 한 번 있었고 네네. 박진성 씨는 그나마 이런 일을 겪은 사람 중에 어떤 게 달랐냐면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왜냐하면 안 실어주니까 그렇죠. 박진성 씨가 성폭행 혐의가 있다는 그런 폭로자들의 주장일 때는 기사가 엄청 쏟아졌지만 네. 그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진 후에도 언론들이 그건 보도를 안 하니까 특히나 진보 매체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 왜 그럴까? 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진성 씨가 계속 자기 억울함과 사실관계를 계속 올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여론에서는 어쨌든 이 시인을 방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그런 사실이 좀 있어요. 근데 네네. 중요하게 박진성 씨 사건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일보와 그 황모 기자가 박진성 씨를 처음 그 보도할 때 여성이든 박진성 씨든 어떤 취재도 없이 그 보도를 내보낸 후에 일방적인 보도죠. 예, 일방적으로 실명, 네. 시집, 사진 이걸 내보내면서 네. 기사를 4개인가와 사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SNS를 통한 기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매체들은 박진성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정보도 요청하면 정정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네. 한국일보는 끝까지 그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자 개인하고도 박지인이 아는 사이여서 개인에게도 연락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정정하지 않으니까 소송에 네. 들어갑니다. 네네. 2017년 2월에 소송이 들어가서 18년 작년 7월 18일에 1심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한국일보와 황모 기자가 연대하여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리고 배상하라고 나왔군요. 정정 보도를 해라. 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민사소송에서. 네네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액수도 그러네요. 크고요. 네네. 보통 언론사들의 그 표현의 자유나 공공성을 사법기구에서는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쵸, 사실로 공익을 위한. 오인할 만한 네네. 사실로 그렇게 인지할 만한 그런 정황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면책이 돼요. 언론사분은 네, 그 그래서 언론 보도 자체가 공익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렇죠. 치면 이례적인 판결이죠. 액수도 크고. 그래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2심에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네. 합의가 최근에 나왔는데 1월 30일에 2,990만 원의 합의금을 배상금을 지불하고 한국일보와 그 황모 기자가 네네. 그다음에 정정 보도문을 게시한다. 이렇게 2년 만에 이제 법적 다툼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정정보도가 나왔는데 네, 내용이 어때요? 1월 30날 네. 땡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보도를 했는데 본지는 등등등 기사로 시인에게 뭐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언행을 하였고 뭐 등등등 추행을 한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건 언론사에서 굉장히 좀 치욕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정정 확인 보도라는 결과 거. 예.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없습니다. 다 자신들이 적시한 기사를 쭉 쓰고 그 다음에 위 내용은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어서 바로잡습니다.
바로 잡은 내용은 없죠. 그냥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정정보도문을 냅니다. 네, 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자신들이 식으로만. 보도한 것 쭉. 저는 이 정도까지 4개에 해당하는 그런 기사들을 잘못 썼고 그 기사 내용이 정말 이 용어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언행을 했다.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싫다고 거부한 여성을 데려가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했고 아이고. 다리 벌린 사진을 보내달라 했다. 이런 게 다 허위예요. 이건 다 사람 인생 예. 망친 건데 어떻게 이거를 보면. 이렇게 예. 써놓고 예. 사과 한마디가 없이 최악의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네. 사과 한마디 없이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이 한국일보가 그랬다는 거 네, 아니에요? 한국일보가 그래서 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보도문을 냈는데 새끼들 사실 그 진짜. 해당 H 기자는 어떤 뭐 반응도 없고요. 한국일보 차원에서 사과도 지금 없고. 예, 네. 정정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런 결과를 이제 2년 동안의 법적 다툼 끝에 얻어냈지만 사실 2년 동안의 이 시인의 삶은 그냥 처참히 망가졌죠. 뭐 그 그리고 2년 동안만이 아니라 그 예, 이후부터도 뭐 지금까지도 지금도 그럴 어쨌든, 거예요, 아마. 네. 지금도. 지금까지. 이런 보도가 그 당시 보도됐을 만큼의 네. 크기와 또 횟수, 분량 그게 돼서 또 국민들에게 그만큼 예. 인지가 됐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 만약 제가 그렇게 당했다고 누군가한테 정말 무고를 당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기사를 실었어요. 그럼 난 진짜 난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살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이거를. 박 시인도 여러 차례 자살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자살 기도 할 때마다 아까 그 미투 활동가로 그 JTBC에 나왔던 탁수정 씨가 계속 조롱하면서 서로 그 트위터 상에서도 공방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서로가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박진성 씨는 자기가 어쨌든 이게 허위로 드러난 사실이니까 이분이 피해자 입장이죠. 네네네네. 근데 지금까지도 박진성 씨를 조리돌림한 사람들은 박진성 씨가 이런 허위 보도의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5.18 북한군 투입설 근거가 없어요. 전두환도 몰라. 전두환도 모르는 투입설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믿는 거 확증 편향 아닙니까? 네, 그냥 믿는 거죠. 그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또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거죠. 극우 단체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박두신 씨, 병역 PD 뭐 온갖 책임자들이 다 사실이 아님을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주신은 병역 비리가 네.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중 기준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런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 여성이.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러면 무혐의 처벌을 받은 걸로 끝이에요.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 사람 결백한 게 돼요. 예. 근데 박진성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중 기준인 거예요. 계속. 네네네. 여성들의 무혐의는 무죄고 남성의 무혐의는 유죄예요. 그건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일 뿐이야. 이렇게 그건 혐의가 얘기하면서 없음이고. 예, 예. 네. 맨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박 시인은 어휴, 굉장히 뭐 그래서 페미니스트였어요. 네네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여성 혐오를 막 고발하는 시를 앞장서서 자기 네네네. 고백적 글을 쓰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은 거죠. 다른 사안하고 다르게 뭐 법적 싸움도 많이 하고 계속 그 트위터라는 이 비이성적인 공간에서 계속 싸우면서 어쨌든 최대한 그 진보 매체 아닌 곳들이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언론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진성 씨 판결이 난 다음에 이거를 기사로 다룬 곳이 진보 매체는 없습니다. 한국일보 그 미디어 오늘만 그 사례를 기사로 썼어요. 미디어 오늘에서도 뭐라고 썼냐면 재판부가 그 판결문에서 적시한 사실 그 성폭력 관련 보도는 그 이슈의 폭발성과 휘발성으로 인해서 더욱 세심하게 확인 취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 H기자와 한국일보 소속 취재진들은 단순히 SNS에 폭로된 게시글만 가지고 기사를 썼고 추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도함으로써 이 사람이 더 이상의 시작 활동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배상금도 높게 책정을 하고. 아니 이렇게 예. 취재를 안 하고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쓰는 게 이게 뭐 원래 좀 관행입니다. 아유 안 되지. 네, 지금 SNS 때문에 그래요. 네, SNS 보고 때문에 그냥 그랬고. 그대로 옮기고. 예, 근데 이 한국일보의 이 황모 기자가 그 페미니즘적인 기사를 많이 쓰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문단 안에 여성 혐오나 뭐 남성 시인들의 뭐 여성 혐오 표현물 이런 거를 계속 뭐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쓰고 이런 분이어서 그 기사가 나가고 박 시인도 그 황모 기자랑 아는 사이여서 계속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를 취재해달라 그랬더니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에서 쓰지 않았나. 취재를 해야죠. 근데 당연히 사명감에서 쓰지 어떻게 않았나? 트위터에 폭로된 것만 가지고 기사를 씁니까? 글쎄 이 기자님의 뭐 네. 사명감 글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끝장낼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해봤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니, 그럼요.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여혐에 대해서 고백을 하니까 네. 막 여기저기서 내가 박진성에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서 내가 탁현민에게 당한 네. 그 사람입니다. 네. 이 여성신문 기사 결국 네. 유죄 판결 받았어요. 1심에서. 네.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탁현민이 지어낸 얘기거든. 판타지 속의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탁현민에게 당했던 그 여중생이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아니, 제목을 그거는 그렇게 달았죠. 본인은 공개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어떻게 그 되는 사람은 거예요? 자기가 탁현민한테 당했다고 쓴 게 아니에요. 여성신문이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아, 제목을 예, 그렇게 그거 아예 그냥 자기 타이틀을 고백을 다른 쓴 거예요? 사람은 탁현민 기사를 보고 내가 여중생 시절 어릴 때 당했던 일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떠올랐다? 너무 괴로웠다. 아, 이 얘기를 네네. 썼는데 제목을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네이밍을 실제 그렇게 하니까. 탁현민이 강간한 여중생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한 아, 거죠. 그래서 그게 탁현민 씨가 좀 승소를 무섭다. 한 거고.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쓰레기로 낙인 찍어서 파괴할 수 있는지. 탁현민 씨는 그게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알고 이랬지만 이 박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폭로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니까 대부분 여럿이 하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중에 그렇지. 또 하나는 사실이겠지 혹은 어떤 부분은 사실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성관계를 한 여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도 있어요. 있지만 네네네. 치명적인 건 미성년자. 박씨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 여성은 만난 적도 없대요. 미성년자는요? 네, 만난 적도 없대.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시를 가르쳐주고 이런 관계였고 네. 만나고 싶다 해도 자기가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런 게 다 드러난 거죠. 이 여성들이 그리고 자기가 자백을 하고 네네. 하니까.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박진성 씨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먼저 고소를 했어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고소했어요.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네. 야.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네. 무고로 드러난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그래야 마음으로 고소를 했을까 무슨 도대체.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성폭행과 관련한 수사는 네. 피해자 진술에 보다 무게를 네, 두고 그러니까 방점을 요즘은 둔다. 상당히 유죄 추정을 많이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었거나 예전에 이 박진성 시인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해코지를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행처럼 그 이렇게 된 여성의 거예요. 마음을 제가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거는 뭐 근데 트위터에 밝히신 그때 건 그런 없군요. 폭로 유행이 돌았어요. 네. 그건 확실해요. 그때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의 내 성폭력을 고발한다 하면서 각계각층의 문학계, 뭐 미술계, 무슨 전시, 뭐 음악계, 뭐 등등등 포함해서 웹툰계도 있었고요. 뭐 덕후 사회도 있었어요. 그 덕후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각종 자기가 겪었던 뭐 성폭력 경험들, 뭐 성범죄 경험들을 막 거기서 퍼뜨리는 폭로하는 게 운동이었어요. 해시태그 운동.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거 했다가 이제 무고로 고소당하거나 명예로 고소당하는 여성들 보면 그때 트위터에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고백하는 그 어린 여성도 나오고 그래요. 예, 트위터에 이용한 연령이 낮아지고 그 페미니스트 운동이 트위터를 확 잠식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어이구야. 아니 하여튼, 우리 예. 또 청취자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분들만이라도 좀 기사라거나 이런 누군가의 주장을 접할 때 약간 좀 그래도 비판적인 사고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상대방은 어떤 네. 반박을 하든 해명을 하든 한번 그러니까 들여다보자.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진짜 무서운 그냥 거예요. 폭로하면 끝이니까 네. 아무리 아니어도. 그 한국일보 그 황 기자도 뭐 당연히 이 시인도 수컷이고 뭐 이런 일이 이게 있었겠거니 그것도 뭐 가해자는 늘상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변명은 들으나마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그냥 확정 편향으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 기본 아닙니까? 그치. 예. 여성 관련 사건 보도할 때 인권 보도 준칙 지켜라라고 그쵸. 얘기하면서 네. 이거는 저널리즘의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기본을 안 지키면서 그쵸. 인권 보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애들 둘이 싸우고 와도 양쪽 얘기 다 들어보는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안 듣는. 하여튼 건 그래서 이상한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겨레 등 진보 매체들의 보도 태도. 한겨레는 박지성 시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한 번도 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투 보도에서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황색 언론들처럼 한겨레 뭐 민중의 소리 여성신문은 아예 박 시인에 대해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보도를 했고 이후에 항의받고 정정 보도를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뭐 주간경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스포츠 경향은 네. 당사자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얘기 썼습니다. 한국일보는 일체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매체는 사과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이 사과하는 것과 이런 기관은 다르잖아요. 당사자께 아마 사과드린다고 한국일 했군요. 보도. 그거는 주간경 아니 스포츠 경향. 한국일보도 네.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한다. 마지못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못 믿는다. 진심으로 못 믿는다. 그 보도 정정 보도하는 태도에서도 뉘앙스랑 그게 드러나잖아요. 굉장히 못마땅.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사실과 다 저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 그냥 사실과 다른 거면 자기들은 정말 석고대죄해야죠. 한 사람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든 기사를 그냥 쓰고. 글의 내용을 보면 그냥 예. 다르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법원에서 이렇게 명령 내린 거에서 가장 최저 수준의 예. 마지못해 하는 것 네. 같은 분위기로 아 정말 이건 너무했다. 음. 예. 그랬고 그 탁수정 씨 출연했을 때 그 JTBC는 네. 그런 그 활동가에 대한 사실 검증 없이 활동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미투 보도를 하는 연장선에서 출연시켰고 네. 그다음에 뭐 경향이나 그 뒤에도 한겨레 21이나 오마이뉴스 모두가 탁수정 씨를 중요한 그 인터뷰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면을 굉장히 크게 아니 근데 할애해서. 탁수정 씨가 그 무슨 말을 하나 내가 그래서 오늘 방송 앞서서 한번 찾아보셨어요? 트위터로 들어가 봤더니 네. 난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요? 차단됐어. 그래서 지금 방금 된 거 아니야? 아니. 방송하기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방송하기 며칠 전에 그래서 네. 지난주에 우리 박진성 씨 네네네. 얘기한다고 그래서 네. 들어가 봤는데 차단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디를 풀고 갔더니 네. 그 트위터에 있는 거야. 네. 열심히 트위터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왜 뭐 관계가 있으셨어요, 무슨? 아니 그 네, 양반은 싫어하겠죠. 그 양반에 대해서 난 말을 섞은 적도 없고 박진성 싫어하네. 시인 건과 관련해서 참전한 적도 없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그분이 네. 그 고은 시인 관련해서 도종환 장관이 고은 시인이 뭐 주례를 서서 뭐 그런 관계가 있다. 이래서 지금 도종환 장관이 문단내 성폭력 사건이나 고은 시인이 미투 터져도 이거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또 썼다가 그 글 삭제하고 사과하고 하여튼 여러 자충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탁수정 씨가 원래 그 성폭력 피해자예요. 자기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에서 더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동가시긴 한데 네. 이런 여러 실수나 이 실수가 또 작은 실수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한 시인은 지금 또 다시 탁수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누가요? 있습니다. 다른 다른 시인이 또 시인. 있어요. 딴 분 있어요? 예, 딴 분이 또 있어요. 진보 매체들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계속 노출을 시켜서 이 사람을 미투 운동의 상징처럼 썼을 때 지금 바로 이런 부작용이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하실 필요가 좀 근데 이런 있죠. 결론은 예.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네, 알려지지 그게 너무 않고 안타까워요. 그분은 예. 보도되고 박진성 씨는 보도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비진보 매체들은 박진성 씨 사례를 그건 그래도 보도했어요. 배상 판결 받고 했을 때. 근데 진보 매체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페미니즘 평론가도 이 사람이 무혐의 판정을 박 시인이 받았음에도 계속 성적 착취와 학대, 정신적 괴롭힘이 상당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법정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로 문단 성폭력 폭로 운동과 동참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막 그런 글을 막 씁니다. 그런 평론가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무혐의를 받아도 끝이 아니고 또 논란이 되는군요. 예. 법으로 판결을 받아서 심지어 상대가 배상까지 했는데도 그게 허위라는 게 밝혀져서 그래도 끝이 안 나고 이 사람은 그냥 성추행 범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미투에 기울어진 보도들이 보통 막 이렇습니다. 뭐 한겨레는 아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판 미투 해가지고 뭐 안희정 전 지사가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으니까 한겨레는 막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피해자 나온 편협한 관점 막
하여튼 좋아하고 여성민호에는 안희정 유죄로 여는 2019년입니다 하면서 막 느낌표를 격하게 좋아서 찍으면서 명절 인사를 보내고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나. 이분들의 운동 세계에서는 그 유죄 판결을 뭐 환영한다든지 찬성한다 전 논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안희정 유죄로 여는 게 기쁜 2019년이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문자를 보내야 됩니까? 이건 거의 조롱 수준. 조롱이죠.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미투에서 드러난 이런 부작용들, 미투 폭로나 성폭행 폭로에 대해서 드러난 부작용들 사례가 이렇게 있음에도 보시면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평등 미디어상을 해마다 수상을 합니다. 선정해서. 미투 보도가 휩쓸었죠. 이번에 그랬죠. 경향신문 네. 미투 기획, JTBC 미투 보도, 한겨레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단독 보도, CBS 성폭력 연대기,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카르텔, 뭐 오마이뉴스의 게임회사 여성 직원 등등 거의 다 이런 이제 막 미투나 여성폭력, 여성범죄에 대한 거를 보도하는 기획들로 양성평등 미디어상을 다 수여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자성의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보도를 아무리 해도 상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좀 돌아봐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가 뭘 알아야 문제인가.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트위터. 트위터는 정말 악랄한 사회적 살해 도구입니다. 그 플랫폼은 이미 망가졌고요. 망가졌어요. 예. 트위터발 보도를 쓴 언론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예. 그런 말 하더라고요. 트위터는 아픈 매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이 아픈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아픈 건데 그렇다고 예. 자신들끼리 아프면서 위로하면 그만인데 거기서 사람을 계속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을 계속 제물로 쓴다는 거죠. 트위터는. 다른 점은 거기서 늘상 사람을 폭로하고 실명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마녀 사냥을 하고 여론 재판을 하고 인격을 살해하고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심해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외국에 있는 서버고 그죠. 익명성이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아, 익명성이. 사실은. 예, 아. 트위터라는 플랫폼 자체가 네네. 익명성이기 때문에 심하고 트위터는 140자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강한 말들이 더욱더 인기를 얻는 센 단어를 구조예요. 사용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짧은 문장 안에서 센 말, 강력한 말 이런 걸 할수록 주목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계속 이런 문화가 강화됩니다. 지금도 막 트위터는 박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살로 기네스북 오를 거냐 꼭 성공해라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아유, 씨발 새끼들 아우, 진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탁수정 씨는 박진성 씨가 자살기도 했다가 이제 뭐 병원에 실려간 그런 얘기 올렸어요. 그랬더니 병원 영수증 한번 까보라고. 너 실제로 한 거 맞니?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근데 탁수정 씨도 자기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요양 갔다가 정신병동에도 입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탁수정 씨한테도 너 정신병동 입원했으면 증거 대봐. 이런 식으로. 트위터가 이런 곳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자정 노력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드러났어요. 그래서 트위터 유저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더욱더 이런 분들이 계속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비정상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촉구하고 싶은 건 언론들 트위터발 기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폭로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거 RT로 이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금 날라지는데 지금 트위터는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유입이 됐고 네. 예전에는 여초 커뮤니티랑 트위터가 분리된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로 거의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양쪽에서 이슈로 삼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바로 양쪽에서 공유가 됩니다. 예전과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네. 트위터 초반에 이르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미투의 위험성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투라는 방식이 가진 근원적인 위험성, 실명 폭로의 방식, 그다음에 검증 없는 보도,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강요하고 그 지지 분위기를 계속 고무하고 독려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목자를 타격하는 여기서 가진 무죄 추정의 원칙도 통하지 않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고 이런 문제. 근데 미투라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 매체들 보셨듯이 한결같이 지지하고 이거를 받아쓰기만 할 뿐 이 미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네.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심지어 미투를 열심히 보도한 진보 매체 어느 곳도 이런 부작용은 전혀 한 곳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가부는 미투를 공식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공식 이전에 지원이란 뭡니까? 여성가족부가 네. 미투 피해자들을 돕겠다. 그리고 지금도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공식으로 돕겠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 대한 폭로를 했을 때 정현백 당시 여가부 장관이 최영미 시인에 대한 손해배상 고은 시인이 재판을 걸었잖아요.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형적인 2차 피해다. 2차 피해. 라고 규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가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최 씨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이 있었어요. 폭로했어. 네. 박진성 시인이 이 여성을 고소했어. 그럼 여가부에서 무고한 여성을 도와줬겠네요. 홍대 몰카 피해자가 예.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센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은 아무 지원도 못 받았어요. 그 남성 예, 몰카 남성 피해자가 네네. 자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믿었는데 거기서 이 남성 피해자에게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법원 판결이 예. 나오면 그때 가서 뭐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그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왜 여가부가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투를 보시면요. 미투가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법치주의 국가고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국가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런데 미투는 법치주의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제재란 말이죠. 예. 그럼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자기 시스템의 무능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최대한 시스템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시스템을 돌보고 하겠다. 그러니 그런 식의 방식보다 국가를 믿고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여론재판의 형태인데 이거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자기 시스템과 무능을 자기의 책임 방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무섭다, 무서워. 예, 그래서 정유미 장관은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 씨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홍보자료, 여기 최 씨는 최영미 시인입니다. 홍보자를 내보내거나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 있고 미투와 관련해서 여가부 차원에서는 뭐 신고센터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있고 변호사들과도 양해각서를 맺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최 시인과 지금 밀착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를 돕는 여성가족부를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미투가 가진 이 자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이 명확해야죠. 억울한 일을 당한 네. 남성도 사실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문제면 예. 여성 남성 성별 불문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투를 권장하기보다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적인 제재 시스템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그다음에 박진성 시인을 그동안 계속 비난했던 페미니스트들 누구도 박진성 시인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뭐 여론의 예. 전형적인 방법이죠. 아니, 아무도 박진성이- 책임지지 않죠. 예. 박지성이 그 범죄를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법원 그러니까 판결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또 하나는 원칙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참 언급하기는 좀 안타깝긴 한데 고은 시인 폭로가 터졌을 때 박진성 시인이 최영미 시인 폭로 이후에 스스로도 폭로자가 됩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술자리에서 행사 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어떤 여성을 성추행했고 뭐 이렇게 성기를 꺼내서 뭐 흔들어 보였다는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하면서 같은 폭로자의 위치에 섭니다. 박 시인께서.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면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의 행동을 한 거죠. 미투 폭로자가 된 거죠. 박 시인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것을 자기의 문학 인생을 걸고 자기는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네. 하면서 폭로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은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폭로라는 방식이 옳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진실일 경우에 옳고 진실이 아닐 경우에 안 옳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폭로라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폭로라는 그 방식 자체가 지금 위험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박 시인이 이렇게 공개적인 실명 폭로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 택한 방식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실명 폭로라는 거를 자신 스스로가 같은 위치에 서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뭐 본인이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사실이니까 사실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원칙이 우리가 모두 다 원칙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서 뭐가 문제인지라는 원칙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닐 때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당해보니까 아는데 더군다나 그때는 문단내 성폭력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작가회의에서 문단내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겠다는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제보도 받고 수집하는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마련됐으니까 거기에 제보하면 되잖아요.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네네.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그때는 사회적으로 문제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최영미 시인이 뭐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같은 증인으로 설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는 그런 방식이 시스템이 있는데 있는데 왜 이 방식을 택하셨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그 고통을 너무 잘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칙들이 내 일이 아닐 경우에는 참 잊기가 쉽다. 뭐가 문제인지가 우리가 일관된 원칙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례가 됐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웠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고은 시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변론을 김영태 변호사가 맡았어요. 김영태 변호사 아시죠? 되게 네. 유명한 인권 변호사고 법무법인 덕수. 가톨릭 인권 일도 하셨고 예전에 인권 변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고은 시인을 변호를 맡았다는 자체로 여성운동가들이 그분의 반대를 넘어서 같은 법무법인 덕수에 있는 이석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이 그때 지명된 상태였어요. 헌법재판관으로 그치. 지명 상태였는데 어떻게 미투 가해자 고은을 변론할 수 있냐 덕수에서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지명되는 거를 반대했었어요. 여성운동가들. 아니 변론은 김영태도 아니고 이석태를 아니 변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네.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인권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고운 변론을 맞추냐. 내가 여성운동가들 그 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들 살인마한테도 국선 변호사 차원에서는. 붙여주는 근데 이 변호사로서는 그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옳다 해도 이 사람이 가진 최소한의 방어권, 개별 인간이 가진 기본권이잖아요. 네.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변론을 맡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개인을 비난하는 거를 넘어서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석태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까지 문제 삼는 자체가 연좌제도 무슨 가족도 아니고 이런 연좌제의 논리를 동원해서 그걸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자신들이 반대하는 일에 연루되면 무조건 다 문제인 거예요. 아무런 논리도 없습니다. 네. 김영태와 이석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 원칙과 기준 없이 하니까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좀 너무 이런 오늘 숙연해지네요, 제가. 네? 왜요? 아니 듣다 보니까 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불특정 다수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전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유명인이다 보니까 죄송한데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야죠. 어쨌든 이게 뭐 좀 노출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진짜 누가 마음 먹고 뭐 이렇게 해야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나는 얼마나 무기력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또 질질 끌려다니고 네. 거기에 뭐 자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끌려다니게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무리 멘탈이 아찔하네요. 강한 사람도요. 이거 못 버텨요. 그런 제가 봤을 때. 폭로전에서 네. 멘탈을 지키기가 그럼요. 힘들어요. 이거 진짜 정신적으로 정말 문제가 인간으로서는 생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네. 힘듭니다.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그런 건강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사람 삶 자체에 영향을 네네. 끼쳐요. 근데 이런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셔야죠. 아니 왜냐면 저 네. 정도 되면은 저는 약간 좀 멘탈이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트위터라는 매체가 저 까칠남녀 할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그 악플이 막 몇만 개씩 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의 생각이 다양하니까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 만약 이런 쪽으로 몰린다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순간 좀 몇 개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혼자 내렸기 때문에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뭐 공무원인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뭐 학교 단체 뭐 소속돼 있으신 분들, 뭐 그다음에 뭐 유부남, 그다음에 가정이 있으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은 본인의 생활에서 완전히 그냥 아웃되는 거잖아요. 다 아웃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혼자 생각, 제가 좀 말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작가님 생각을 한번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누구에 해봤어요.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 완전히 그 인생이 쫑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 원칙은 그러면 모든 폭로가 안 된다는 거냐? 그러면 아무런 뭐 방법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호소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인은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야 될 또 공인으로서는 책임이 있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실명 폭로 자체는 저는 많이 다 위험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 폭로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냐면 이 폭로 방식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목격한 혹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네. 현재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정당한 처리 절차가 왜곡될 수 있을 경우, 상대가 그런 힘을 가졌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에게는 이 방식을,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 안에서 직원이 있는데 이 기업이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어. 이게 소비자들에게 갈 수가 있어. 근데 기업 안에서는 아무도 그 기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회사 안에 정상적인 절차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제기했을 때 당연히 회사는 안 받아들이겠죠. 이게 내부 고발자가 사실은 다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이런 경우를 보시면 예를 들면 고은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작가에 의해 그 사람의 성추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법적인 시스템, 사법적인 처리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그런 거를 사안마다 다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방식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네. 이게 나의 경우가 됐건 남의 경우가 됐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기준들을 다 숙지하고 그 기준들을 공유할 때 우리 사회가 이런 폭로가 있을 때도 이건 이 폭로 방식을 택한 게 보복에 가까워. 혹은 이런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걸 권장해야 돼. 네. 라는 기준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기준을 계속 얘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인 그런 폭로를 그냥 지지하고 지원하고 옳다. 이것은 어떠한 뭐 시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로 나가고 더군다나 그걸 국가가 권장하고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국가가 지지한다는 건 진짜 네. 무섭네요. 선생님. 법까지 가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가족부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자기 피해를 호소하고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 밖에서 그냥 사적인 린치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박치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피해자고. 그래서 이게 무섭다. 예, 우리가 어떤 원칙을 상기하고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 이런 사안을 볼 때 그런 기준들을 계속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되게 독립된 사고를 하시면서 사안들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그 무소유의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잃을 거 없는 삶을 살아야 되나? 잃을 거 없으면 대응할 수 있을 것 현희 같거든요. 씨는 이미 너무 잃을 게 네. 많죠. 지금 뭐 저는 많죠. 왜냐하면 예. 이제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이름 다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럼요. 예, 제가 아는 아이 얘기하니까 또 더 폭로 막 이렇게 피해자들 되네요. 예.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애가 검색해서 아이고. 볼까봐 검색했는데 네. 뭐 부모 이름 뒤에 네. 그런 사건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연관 검색. 아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제발 나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타인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냐면 네. 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아까 난 그 작가님의 말이 나 말까지 듣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유행처럼 했다는 말이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충격이지? 야 어떻게 저걸 그게 유행처럼 온라인 할 수가 문화의 있나? 특성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목 경쟁이라고. 네, 제가 난 이렇게 레포츠야, 얘기했잖아요. 레포츠. 네, 야, 주목 이거 경쟁. 서 있을 곳이 없네. 벼랑 끝밖에. 네, 그걸 제가 말씀하시네요. 한 6개월 동안 달려왔는데요. 좀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제가 어머스 플레인 지금 책 작업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2월 말을 끝으로 잠시 쉬고. 너무 아쉽네. 아니 다음 다시 주? 돌아오실 거잖아요. 예, 다음 주까지 하고요. 다시 돌아오시는데 뭐. 근데 이성호 작가님이 안 계신 우원스 플레이는 뭐 의미가 없죠. 당분간 뭐 당분간 쉬어야지. 언론, 오늘 얘기할 중요한 언론, 진짜 특히 진보 매체들, 네네. 황색 언론처럼 떠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진보 매체들의 문제. 네네네. 여러분의 펜 끝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네네. 그거를 정말 심각한 문제로 여기셔야죠. 무엇이 진보의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목소리들이 좀 그분들에게도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호 작가님 오늘 뭐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예, 다음 또. 주나 예, 다음 예, 주 예. 하고요. 2월 말까지 하시고. 아니, 그리고 한동안 제가 쉬시고. 쉬어도 예. 개인 채널에 짧게 방송하면서 우먼스 플레인과의 줄을 계속 놓지 않을 네. 거니까. 그럼요. 네. 작가님 뭐 개인 채널 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갈아타겠습니다. 네.
에이, 충성맹세 지난주에 해놓고 네. 너무 네, 하여튼 어쨌든 뭐 이성호 그치. 작가님한테 너무 매일 매주죠. 매주 좋은 말씀 듣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이고. 다음 주에 못다한 이야기 좀 종합편으로 해가지고 다음 남은 주 그 이야기. 다음 예. 주까지 네. 해요. 네. 두 그 번 다음 주까지? 남았어요. 네. 한 번만 하고 가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입니다. 황혜인 씨가 한 번 하고 가려는데 내가 일러야지. 네. 그러면 작가님과 남은 시간 계속 네. 무스 플레인 마무리 잘 무슨 해보도록 얘기 해볼까 하겠습니다. 지금 두 주가 어쨌든 어디 남았으니까 압력 받으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그 외압은 없고요. 외압은 내압이 없어요. 좀 아, 있어요. 내압이 있어요? 예, 아. 제가 지금 좀 피로해가지고 네. 제가 정말 쉬셔야 돼. 정말 쉬셔야 돼.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빡세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쉬어야 충전을 할 수 예. 있겠다. 저 남은 시간 동안 뭘 할까? 좀 군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 그럴까요? 예, 아, 중간 군대 얘기를 산정. 한 번도 안 예, 해봐서 예. 네. 군대 얘기나 비동의 간음죄 얘기도 해야 되고 법안 분석은 지금 끝내놨는데요. 또 한숨 나와서 아직 2주 남았으니까 네. 또 이승훈 작가님한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많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뭐 영원히 헤어질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작가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 김영우 씨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감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먼스 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